파트 4. 고려문에서 한국인을 만나다. 로스가 예술천교전서 한국사, 조선의 고대 근대사를 저술했던 곳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중국 만주로 파송된 선교사였지만 한국에 관심을 두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책을 편찬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원래 파송지인 중국보다 조선의 복음화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 그가 조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앞서 언급했던 알렉산더 윌리엄슨과의 만남이었다. 로스와 윌리엄슨은 1872년에 중국 산둥반도 죽부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성교부 전체 전략회의에서 처음 만났다. 윌리엄슨에게 그가 쓴 책 북중국에서의 여정을 받은 로스는 북중국에서의 여정 2권의 제15장에 있는 조선이라는 글을 읽으며 조선의 지리, 기후, 재배작물, 광물, 동물, 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윌리엄슨은 조선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주에서 조선인 여러 명을 만났던 일과 만주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조선의 동지사 일행 몇 명을 만났던 이야기를 로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다. 조선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인들은 원래 한반도뿐만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의 북쪽에도 살았다는 사실과 또 지금은 조선이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3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보다 더 옛날에는 고조선과 삼한의 여러 나라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 중국이나 북방 유목민이 한반도를 자주 침략해서 조선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였다가 국경을 건너 밀려나기도 하고 수많은 포로가 생기기도 해서 여러 혈통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슨은 로스에게 조선인의 생김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었는데 이는 로스가 고려문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조선인의 얼굴은 중국의 북부지방에 사는 중국인들보다 서양 사람을 더 닮았으며 중국인처럼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은 몽골 사람처럼 타원형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최대 강국이자 문명국가인 중국에 고개를 숙이는 나라이며 중국의 많은 책과 문자,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라고 말했다. 윌리엄슨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주를 여행했기에 만주와 조선의 경계 지역인 봉황성도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스코틀랜드에 선교 본부가 있는 산둥성 즉부에서도 조선인들을 만났으며 조선을 방문한 중국 상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소식도 들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윌리엄슨은 로스에게 조선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려줄 수 있었다. 게다가 윌리엄슨은 고려문에 다녀온 적도 있어서 고려문에 가면 조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스는 윌리엄슨에게 고려문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물었다. 그러자 윌리엄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고려문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인근에 있는 곳인데 조선의 상인들이 고려문에 와서 청나라 상인들과 많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고려문에 가면 조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슨은 조선 선교에 있어서 로스의 스승과도 같았다. 로스는 윌리엄슨의 조선에 대한 경험과 관심사를 인상적으로 생각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조선에 가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큰 은혜를 조선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만주에 몇 년간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로스는 윌리엄슨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조선인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로스는 조선이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인지 조선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조선인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고려문에 가야 했다. 로스는 왕노인이 만주에서 살아왔기에 그는 조선에 대한 소식이나 조선어를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조선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고려문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왕노인은 로스에게 자신이 조선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만주로 물건을 팔러 온 조선의 상인들을 자주 보았기에 조선말을 조금 할 줄 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로스가 말했다. 그럼 우리 고려문으로 가봅시다. 그의 말에 놀란 왕노인은 목사님, 조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지도를 펼쳤다. 목사님, 어떤 길로 가실 겁니까? 고려문으로 가는 길은 조선의 사신들이 우리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오고 가는 길인 고려문, 봉황성, 류양, 선양, 베이징 또는 고려문, 봉황성, 다스차오, 잉코우 두 경로가 있습니다. 왕노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경로로 고려문에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로스는 가장 빠르게 고려문에 갈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왕 선생, 우리는 조선 사신들이 가는 길 말고 다스차오를 지나서 고려문으로 갑시다. 로스는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고 잉커우로 빨리 돌아와서
조선 선교 전략을 잉커우에서 준비하려고 했다. 이번에 고려문 방문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일종의 탐색이었다. 로스는 이왕 고려문에 갔을 때 자신에게 한글을 알려줄 조선인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1874년 10월 로스와 왕노인은 잉커우를 떠나 고려문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로스는 왕노인과 함께 가장 빠른 길인 잉커우에서 다스차오, 다스차오에서 봉황성, 봉황성에서 고려문으로 가는 길을 이용했다. 두 명의 유능한 일꾼이 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로는 동쪽으로 가는 도로로서 4개의 성벽이 있는 도시들과 수많은 시골 마을들을 통과하여 조선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방법으로 조선에 접근할 수 있다. 고려문은 책문이라고도 불렸는데 봉황성 바로 밑 작은 마을이 있는 거리이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세관과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는 출입구가 있는 곳이었다. 고려문이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는 출입구가 된 것은 청태조 누르하치가 중원을 통일한 후 조선의 만주 침입을 막기 위해 장책을 두르면서 시작되었다. 만주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만주 지역을 벗어나 베이징까지 진출할 때 만주는 사실상 국가나 부족 집단이 관리하지 않아서 빈 땅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후금이 건국되고 중원을 통일하며 청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만주족 대부분이 중국 영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청나라는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고향인 만주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으며 이곳에 한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만주를 봉금지대로 지정했다. 그리고 청나라는 봉금지대의 경계선에 버드나무를 심어 유조변책이라 불리는 울타리를 만들었다. 청태조 누르하치의 봉금령으로 만들어진 유조변책은 강희제 때까지 확장되었다. 이로써 고려문이 조선과 청나라의 실질적인 국경이 되었다. 한편 고려문에 있는 세관은 1년에 4번씩 열렸는데 4번의 기간에 고려문에서 정기적인 장이 열렸다. 로스는 비지트 투 더 코리언 게이트라는 글로 자신의 첫 번째 고려문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의 기록에는 당시 중국 잉커우에서부터 고려문까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1874년 10월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나는 만주 잉커우를 출발하여 소위 고려문을 방문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갔다. 이 여행을 촉발시킨 것은 선교사의 관점에서 동부 만주인들의 성격을 확인함과 아울러 미지의 사람들과 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로스와 왕노인이 중국 잉커우에서 출발해서 고려문으로 갈 때 지나간 텐산 산맥은 창바이 산맥의 지맥으로 동쪽 지린성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랴오닝성의 랴오둥 반도까지 뻗은 산맥이다. 텐산 산맥은 고구려 제19대 왕 광개토대왕의 랴오둥 정복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랴오어간과 뒤로는 요동방어선을 형성할 때에 이용된 산맥이었다. 그는 텐산 산맥의 무수한 산맥들이 자신의 고향 스코틀랜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는 장엄한 골짜기와 호수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곳이며 거친 파도에 의해 깎여진 산맥들과 접근조차 하기 힘든 깊은 계곡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주에서 강을 12번이나 건넜다. 그의 글에 따르면 그와 왕노인은 아침에 잉커우에서 출발하여 저녁까지 2개나 3개의 외딴 산들을 지나갔다. 그리고 이들은 하룻밤을 중국 북쪽에서 최고의 여관이라 불리는 다스차오의 한 여관에 묵었다. 고려문으로 가는 길에 로스는 만주의 텐산 산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텐산 산맥의 날씨가 어떠했으며 그곳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로스는 만주에는 참나무, 전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에서도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자란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당시 만주의 텐산 산맥은 잉커우, 선양과 달리 개발이 덜 되어서 오랫동안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썼다. 로스는 고려문으로 가던 중 어느 한 마을에서 중국인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꽤 외국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다. 로스가 보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나 우상 숭배와 절연하기를 갈망했고 그들의 경배 행위와 참된 교회 가운데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그중 한 사람은 로스에게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신에게 경의를 표했는지와 로스의 집 가장 안쪽 방에 누구의 상, 제목, 제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로스는 그와 함께 부와 우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로스와 왕노인이 봉황성 근처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있다는 뜻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된 취엔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는 강에서 직접 규산항을 만져보았는데 이후 연록색의 돌이 마치 아주 좋은 옷과 착각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고 기록했다. 또 그는 종종 소나무, 자작나무, 떡갈나무 등이 울창하고 언덕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산책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과 쪽 복음서들을 나눠주었다. 로스와 왕노인은 만주 잉커왕을 떠난 지 7일 만에 고려문에 도착했다. 로스와 왕노인이 도착한 고려문의 한 마을은
조선을 향해서 설치된 만주 제일 동쪽에 책문이 길게 흩어져 있는 마을이었다. 왕노인은 고려문을 지나가던 어떤 조선인에게 고려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도 물었다. 그는 왕노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상품들과 한국 상품을 한국 상인들이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에서 고려문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했다. 로스와 왕노인은 고려문에서 많은 조선인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고려문에 있는 조선인들은 근처 언덕을 조용히 산책하거나 길고 헐렁한 흰 두루마기를 입고 거리를 천천히 오가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서양 사람이 고려문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신기해하며 로스를 구경하러 왔다. 로스는 자신의 여관방에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아침 8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서양 사람을 보는 것도 서양에 관해 배우는 것도 신기했으므로 자연스레 그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로스는 틈틈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유럽의 소식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로스와 왕노인은 여러 날 동안 여러 사람에게 조선에 대해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들었다. 그 덕분에 로스는 조선의 법률, 사회, 풍속, 가족생활, 국가제도, 심지어 지역의 특산물과 지형적 특징 등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한편 고려문에서 로스는 과거를 준비하다가 친척인 의주 상인을 따라 고려문에 잠시 온 유생 한 사람을 만났다. 평안도 의주 사람이었던 그 유생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겠다며 역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로스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저도 한문을 공부할 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역경은 복희의 8개로 만들어진 책이고 시경은 공자가 305편으로 편집한 책 아닙니까? 그 유생은 서양 사람이 시경, 역경, 얘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책의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로스는 유생에게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조선에 갈 텐데 그때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였다. 로스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온 조선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들을 도사로 착각했다. 하지만 왕노인이 로스에게 이들이 조선인들이라고 알려주자 로스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스가 설교하고 옆에 있는 왕노인이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인들은 설교하는 로스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설교를 끝까지 들었다. 설교를 마친 로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선인들이 자연스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이들의 마음은 이미 옥토인가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흰옷에 갓을 쓴 조선의 상인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로스에게 몰려들었다. 조선인들이 몰려들자 로스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거리에 있던 조선인들이 로스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다. 로스는 그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다음 한 주간도 교역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인들은 그들과 함께 온 최고급 관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상당한 실망을 느꼈다. 그래서 언젠가 좀 더 좋은 시기에 다시 방문해 전도와 복음서를 파는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호기심을 끌어 오후 내내 내가 설교할 때 그들은 서서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내가 전하는 교리보다는 내가 입은 옷의 안감에 더 있었다. 로스는 조선인들이 자신에게 몰려든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양복이 신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당황했다. 이때 로스는 갖고 있던 성경 여러 권을 꺼내서 조선인들에게 바로 나눠주었다. 그만큼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로스의 의지가 강했고 그는 확실하게 조선인들을 전도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그가 건네는 성경을 받기를 주저했다. 그 이유는 병인년에 조선의 가톨릭 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했기에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서양 사람과 접촉했다고 핍박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 조정에서 서양 사람과의 교류를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로스는 일단 잉커우로 다시 돌아가서 조선 선교 전략을 다시 구상하려 했다. 하지만 고려문에서 만난 조선인들의 반응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시원찮은 것을 보고 조선 선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때 한 남성이 로스가 묵고 있던 여관에 찾아왔다. 50대로 보이는 조선인이었다. 로스는 복음을 전할 생각에 들떠서 그를 환대했다. 자신을 의주에서 온 백시성을 가진 조선인이라고 밝힌 그는 로스에게 물었다. 혹시 선생께서는 만주어를 할 수 있습니까? 로스는 중국어, 만주어 모두 할 수 있으며 조선말도 조금 할 줄 안다고 말했다.
로스는 백씨를 숙소로 들이고 탁자 앞에 앉게 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그에게 내어주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까 선생이 고려문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해 전에 조선에서 천주교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서양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선생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는 당연히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도 영국인인데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가 순교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고려문에 온 것이라서 조선인들이 서양 사람을 경계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씨는 몇 년 전에 서양 선교사가 고려문에 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7년 전에 고려문에서 서양 사람이 와서 선생처럼 거리에서 설교했던 적도 있었소. 그러자 로스는 그가 말한 서양 사람이 윌리엄슨인 것을 깨달았다. 로스는 오랫동안 백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로스에게 이번 기회에 조선말인 한글도 배워서 나중에 조선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라면 한글을 금방 배울 것이라 칭찬했다. 그리고 로스에게 자신이 조선 의주에 살고 있으며 나중에라도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50대 조선인 남성 백씨는 의주에서 온 상인으로 원래 고려문을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사실 그도 로스에게 몰려들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로부터 영국산 옷을 구하기 위해 여관에 왔다. 조선에서 영국산 옷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와의 대화는 그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로스는 그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과 양초, 번스가 번역한 책을 선물로 주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로스는 고려문을 떠나기 전에 한 중국인을 통해서 비싼 값을 주고 6권의 필사본 한국어 역사 소설을 샀다. 고려문의 여관으로 돌아온 로스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중 설당면전을 재미있게 읽었다. 이는 당나라가 건국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역사 소설이며 수나라 양제가 폭정을 일삼아 수나라의 국군이 쇠해지자 이세민이 아버지 이연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를 건국했는데 몇 년 후에 당고조 이연의 병이 위중해지자 이세민이 반란을 일으켜 황희를 찬탈하고 당나라 두 번째 황제에 즉위했다는 내용이다. 로스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나라가 건국되는데 당 태종 이세민이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고조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하고 당나라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무장진숙보가 위험에 빠진 이연을 구해주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책에는 고구려인들이 고구려의 정치 지도자였던 연개소문을 싫어했다고 나와 있지만 사료에서 고구려 전체가 연개소문을 정치 지도자로 인정했으며 고구려와 당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은 연개소문의 대당 강병책이 빌미가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로스는 사료와 중국 측 역사소설인 설당연전을 비교하면서 고구려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인 연개소문을 증오했더라면 645년에 고구려와 당나라의 격렬한 전쟁은 불가능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독립된 국가였다고 판단했다. 1874년 10월 로스는 조선 땅인 의주에 가보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다시 고려문에서 잉커우로 돌아왔다. 그는 이번 고려문 여행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과는 없었지만 중국과 조선의 국경 일대와 만주가 어떠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조선인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다음에 고려문을 지나 조선 의주로 갈 때까지 한국어와 조선의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하기로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번 여행에서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구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자신이 직접 한국어를 배워야 조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원활하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스의 여동생인 캐서린은 고려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로스를 반갑게 맞이했다. 캐서린은 로스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확실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고 아직은 교회를 세울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 그러나 로스는 앞으로 고려문이 선교지로서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조선 선교 전략에 대해 고민했으며 잉커우와 선양의 교회와 선교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선 선교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잉커우에서 휴식을 취한 로스는 베이징으로 갔다. 베이징에 있는 마틴을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그의 중국 선교 전략이 자신의 선교 전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신약 성경을 한글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베이징에서 잉커우로 돌아온 로스는 선양이 만주와 조선에 대한 선교 본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양에 몇 개의 전도관을 설립하기 위해 몇 번이나 선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청나라 관리들은 선양에 전도관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스는 잉커우와 선양 두 곳의 선교 본부를 세우려면 한 명의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스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선교사 한 명을 더 잉커우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로스는 만주와 조선에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잉커우와 선양 두 곳에 선교 본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로스는 고려문을 다녀오고 난 뒤 조선 선교에 대한 그의 사명감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므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잉커우와 중국 만주의 대도시인 선양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로스의 요청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는 이미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맥킨타이어를 잉커우로 파송했다. 2년 전인 1873년 맥킨타이어는 로스와 함께 만주에서 중국인들을 전도하러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고 압록강 상류 인강 유역 이양자 마을에서 조선인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와 로스의 동생 캐서린이 결혼하면서 맥킨타이어와 로스는 한 가족이 되었다. 로스는 잉커우 선교를 맥킨타이어와 캐서린에게 맡기고 왕노인과 함께 선양으로 갔다. 맥킨타이어가 잉커우에 오자마자 로스가 선양으로 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는 선양이 선교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양에 대한 애착이 컸다. 이로써 잉커우와 선양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의 선교 거점이 되었다. 한편 고려문의 여관에서 로스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과 책을 선물로 받은 백씨는 의주에 있던 집에 도착해서 아들 백홍준에게 이를 자랑했다. 홍준아, 고려문에서 영국 사람을 만났다. 이게 그 사람이 준 책인데 내가 읽어보아라. 백홍준은 아버지에게 이 책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 관한 책이라며 요즘 서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백씨는 아들이 책의 제목을 보고 기독교 서적인 것을 알아챈 것을 놀라워했다. 백홍준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같이 읽자고 했다. 그의 친구들은 말로만 듣던 성경을 직접 보게 되어 신기하면서도 혹시나 누군가 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백홍준이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은 책이 성경임을 바로 알게 된 이유는 그의 거주지인 의주와 관련이 있다. 의주가 조선과 중국 청나라의 국경에 있었기에 의주 주민들은 중국어를 조금 알 줄 알았다. 특히 의주 상인들은 고려문을 자주 드나들며 장사를 했으므로 중국어도 잘했고 중국인들과도 자주 교류했다. 그러므로 의주 주민 중 몇은 중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백홍준도 이러한 환경 탓에 아버지가 준 책을 보자마자 성경인 것을 알았다. 백홍준과 그의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조선의 복음화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로스는 선양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 말씀을 전하던 로스는 과거 시험을 치렀거나 준비하는 유생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선양에는 과거 시험이 자주 열려서 유교 경전과 중국 고전문학 작품을 완벽히 숙지한 유생들이 많았는데 유생들은 선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로스에게 여러 질문을 계속했다. 일부 유생들은 로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하여 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로스는 유생들이 벌인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잉커우에 도착해서 중국 선교를 시작했던 때처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유교 경전을 예시로 기독교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로스는 선양에서 드러나는 유생들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선교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결국 그는 잉커우에서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선양에도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1875년 로스는 교회 근처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의 수업은 무료였고 교과목에 성경이 없는 일반 학교였다. 유생들을 포함한 선양의 청년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그 학교에 관심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로스가 선양에 세운 학교는 유생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게 되었고 청년들은 공부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불과 1년 사이에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찬송가를 요구했다. 그들은 교사를 통해 왕노인에게 학교로 와서 찬송가 음악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관대함에 대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친절해졌으며 여러 학생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1874년은 로스가 고려문을 여행하며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해였고 다음 해인 1875년은 그가 잉커우와 서양의 만주 선교부를 건립하고 1차 고려문 여행을 바탕으로 조선 선교 전략을 세우고 맥킨타이어가 잉커우에 와서 그의 동역자가 된 해이다. 이후 1876년은 로스의 조선 선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였다. 1876년 2월에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로스는 곧 조선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진앙동과 마찬가지로 만주에서 가까우며 조선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려문으로 다시 가기로 했다.
그 즈음에 수엔 주민 한 명이 로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1년 전 로스가 수엔에서 복음을 전한 후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구시였다. 로스는 그를 만나기 위해 수엔으로 갔다. 로스가 그곳에서 전도한 지 1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서재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로스는 수엔의 교회가 창립된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헐렁한 옷을 입은 구시가 로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로스는 구시의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학생이 선생을 대하듯이 그는 로스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꼿꼿이 서 있으려 하는 것을 알아챘다. 로스는 그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무슨 일로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자신을 만나고자 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집은 수엔 근처에 있으며 수엔에서 5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자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불교와 도교를 신봉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시는 로스가 2년 전에 만났던 도교에 심취했던 노인과 마찬가지로 불교와 도교 사원에 기부금을 내놓으며 공적을 쌓으려 했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4개 상점을 망하게 할 정도로 그를 괴롭히자 그는 향을 사르고 불교 교리와 도교 교리를 혼합한 예식을 혼자 치르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사원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시는 자신의 노력이 평안을 찾는 데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수엔 주민들에게 알려져 그들은 구시를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산도 점차 탕진해가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 이상자라고 소문나서 괴로워했던 구시는 강가에 있던 한 언덕에 누워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만일 신이 그곳에 계신다면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며칠 후 구시 집에 그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수엔의 한 시장거리에 외국 종교에 관한 이상한 책들을 팔고 있는 서양 사람이 있으니 시장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구시의 친구가 말한 서양 사람은 바로 로스였다. 처음에 구시는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외국 종교에 관한 책이 자신을 구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으로 갔다. 구시는 로스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로스가 서재에 두고 온 마가복음을 집에 가져왔다. 구시는 한문으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로스로부터 성경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며칠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읽은 구시는 아내에게 마가복음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 생각했다며 이 책을 수엔 주민들에게 전해준 서양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구시의 아내는 그동안 불교와 도교에 빠져 있더니 이제는 서양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냐고 비꼬며 서양 사람은 요술을 부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까지 말했다. 당시 몇몇 중국인들은 서양 사람이 요술을 부린다는 괴소문을 믿고 있었는데 구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구시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스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수엔 주민들에게 로스를 만나려면 왕노인이라는 중국인 전도사가 자주 들르는 태평산의 교회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태평산의 교회로 가서 왕노인을 만났고 왕노인에게 잉커우에 있는 로스에게 직접 가고 싶다고 말했다. 로스는 태평산의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왕노인은 로스에게 구시라는 사람이 로스를 기다린다며 수엔의 서재에서 구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로스와 구시가 만나게 되었으며 로스는 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주었다. 나중에 구시는 잉커우의 교회에서 로스의 설교도 들었고 세례도 받았다. 로스는 구시에게 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성도라고 말했다. 몇 년 후 구시는 압록강으로 가서 많은 땅을 사고 사업도 예전보다 더 번창해서 부유해졌다. 구시는 아내와 자식들을 전도해서 로스가 사역하는 교회에 데려가서 같이 예배도 드렸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땅에 교회를 세웠다. 로스는 고넬료와 같았던 구시를 오랫동안 기억했으며 구시를 위해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